차 교수와 고등학교 색인물리 시간입니다. 강의 아직 시작 안 했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몇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과 적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속도와 가속도를 공부하기로 했는데, 속도와 가속도를 공부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위치와 변위입니다. 그 위치와 변위와 속도와 가속도를 우리 한 번에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양이 조금 많아서 둘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위치와 변위를 소개합니다. 위치와 변위가 모두 벡터량입니다. 벡터를 우리가 가지고 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하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놓고서 여기다가 A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딱 표시하고 이걸 벡터 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벡터 A 이렇게 써서 막 식을 쓰면은, 그것은 식을 쓰는 데는 이제 이용이 되지만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벡터를 화살표 모양을 보거나 저 기호만 가지고 A 벡터 이렇게 쓴 것만 가지고는 물리량이란 숫자로 대표한다 그랬죠. 저거 가지고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아느냐? 그 숫자를 아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준계를 정해서 기준계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량을 이제 숫자로 표시해서 이용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계를 먼저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준계를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계를 정해놓고서 어떻게 숫자를 정하느냐? 숫자를 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준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이 원점을 정하고 축을 정하고 그 축의 방향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각 축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 그어 가지고 숫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준계 축을 정하면 거기다 눈금을 또 정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것에 그 숫자를 A1, A2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는 2차원만 표시해서 숫자가 두 개 나왔습니다. 3차원의 경우는 숫자가 3개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 벡터 하면은 크기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크기를 숫자 하나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해진 축에서부터의 방향을 다른 숫자로 하는 이 두 숫자를 가지고 벡터를 이제 표시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벡터를 표시했다고 할 때 우리 단위 벡터라고 하는 양을 정의하면 이제 모든 게 편리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위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1을 이야기합니다. 이 벡터의 앞에다가 단위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벡터의 크기가 1인 벡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를 얘기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 벡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방향이고 이 화살표로 그렸을 때 무엇이 크기를 대표하냐면 이 벡터의 이 화살표의 길이, 이게 바로 그 벡터의 크기를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위 벡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떤 벡터나 이 벡터가 A라는 벡터라면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단위 벡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 위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냐면 A hat 이렇게 읽어요. A hat 그랬으면 이게 이제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것의 크기가 2.5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5짜리가 크기가 1이면 그것에 1 되는 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A라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짜리죠. 그건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그 크기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은 그 단위 벡터에다가 크기를 곱하면 그게 되는데, 또 단위 벡터의 크기는 A라는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단위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렇게 구할 것 같으면 어떤 벡터든지 그 벡터의 크기 곱하기 단위 벡터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우리 벡터를 알고 있으면 그 벡터를 크기로 나누면 그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죠. 이런 크기가 2.5짜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 크기 1만 그린 거, 이게 바로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위 벡터를 이제 정하면 참 편리하다라고 했는데, 단위 벡터는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
두 가지에 이용이 됩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벡터를 크기와 방향의 곱으로 표현할 때 이용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벡터를 크기와 방향으로 크기와 방향의 곱으로 표시하면 아주 편리한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어떤 물리량이든지 숫자로 대표하려면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 기준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또 좌표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좌표계를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좌표계의 좌표와 그 좌표에 대응하는 단위 벡터를 같이 정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좌표계에 속한 단위 벡터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우리 오늘은 2차원 좌표계만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준계와 좌표계 할 때 좌표계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차원 좌표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2차원 좌표계는 어땠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직각좌표계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극좌표계였습니다. 직각좌표계는 어떻게 생긴 것이었습니까? 직각좌표계는 여기에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각 축에 수선을 내려가서 그 구한 좌표, 이걸로 이제 표시하는 거, 이게 직각 좌표계였죠. 그래서 이렇게 X축에 수선을 내어서 X 성분을 구하고 Y축에 수선을 내어서 Y 성분을 구하면 X와 Y로 좌표를, 그 위치를 표시하는 거, 이것을 직각 좌표계라고 하고, 또 극좌표계는 뭐였습니까? 극좌표계는 원점에서부터 그 위치까지의 거리, 이걸 R이라고 하고, X축에서 R까지의 각,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요 두 개로 이 위치를 표시하는 거, 이걸 극좌표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계마다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좌표계를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좌표계와 그 좌표계의 단위 벡터까지 정한 것을 우리 좌표계를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차원 좌표계의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좌표마다 단위 벡터가 있습니다. X좌표의 단위 벡터,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X 햇. 그 다음에 Y 좌표의 단위 벡터, 이건 Y 햇,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랬을 때 X 햇은 X 좌표의 단위 벡터 X 햇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Y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X만 증가시키는 방향. 어떻습니까? Y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X축에 평행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X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요 플러스 X축 방향을 향하죠. 왜 저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겠어요. 이게 X방향의 단위 벡터는 그냥 X축 방향 아니야? 뭐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요걸 각 좌표계의 좌표의 단위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우리 알아놓으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정의가 쉬운데, 직각좌표계 말고 다른 좌표계의 단위 벡터도 바로 똑같은 이런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정의하는 제대로 정의된 방법을 이렇게 딱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X방향의 단위 벡터는 Y는 일정하고 X만 증가시키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Y방향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X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Y만 증가시키는 방향. 우리가 만약에 3차원 좌표계라고 한다면 우리 X방향의 좌표계는 Y와 Z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X만 증가시키는 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Y방향의 단위 벡터는 X와 Z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Y만 증가시키는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 단위 벡터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기 왼쪽에 있는 X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오른쪽에 있는 X방향의 단위 벡터가 두 개가 같은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입니까? 우리가 같은 벡터라고 얘기할 때는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하죠. 우리 단위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부 1이라고 그랬죠. 근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X햇이 다 같죠.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건 X햇의 방향, X햇은 다 똑같은 벡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위치에 있건 Y햇은 다 똑같은 방향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어느 위치에서나 모두 같다. 그래서 X햇은 어디 있건 다 똑같이 X햇,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저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단위 벡터는 어디에 있으나 항상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위치가 어디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냐면 직각좌표계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2차원인데 3차원도 마찬가지예요. 3차원 좌표계에서 직각좌표계의 경우에는 공간에 어디서나 X햇, Y햇, Z햇이 다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있건 A라는 위치에 있건 B라는 위치에 있건 C라는 위치에 있건 Y햇은 다 똑같은데 다른 좌표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원 좌표계에서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극좌표계가 있다고 그랬죠. 극좌
극좌표계의 좌표는 R하고 세타죠. 그래서 R의 단위 벡터, 세타의 단위 벡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R의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R 방향 단위 벡터는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R이 아닌 남아있는 걸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R만 증가시키는 방향. 세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세타가 요 각이죠. 요 각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요 점선입니다. 요 점선을 따라가서 R을 증가시키니까 요렇게 방사선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방사선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근데 요 단위 벡터하고 요 단위 벡터를 우리가 R 햇 이렇게 똑같이 표시했지만 이 단위 벡터하고 이 단위 벡터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같지가 않죠. 자, 직각좌표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극좌표계에서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위 벡터가 똑같은 글자로 표시를 했는데 같은 단위 벡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타를 제외한 나머지 좌표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R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타만 증가시키는 방향. 그러면 R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이 원이 되겠죠. 원점을 중심으로 R이 일정한 원이 될 텐데 그 원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꼬부라지는 방향이냐. 방향이라고 하는 건 꼬부라지면 안 됩니다. 직선으로 나가야 되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요 점에서의 원의 접선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세타햇은 똑같이 여기도 세타햇 여기도 세타햇이라고 썼지만 이게 같은 세타햇입니까? 같은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입니까? 다른 벡터죠. 그래서 극좌표계에서는 단위 벡터가 어떠냐면 세타가 다르면 여기서 사실은 세타가 같으면 다른 위치라도 R 햇이 다 같죠. 근데 세타가 다르면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면 우리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알고 그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 이제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단위 벡터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알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알면 거기서부터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것을 단위 벡터의 변환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 이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쉽죠. X축 방향을 향하는 거 X햇이고 Y축 방향을 향하는 거 Y햇이죠. 그러면 여기 R햇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R햇을 X햇과 Y햇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거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건 지금 X축하고 평행선이고 요건 Y축하고 평행선이니까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방향이 X햇 방향, 이쪽 방향이 Y햇 방향입니다. 그래서 R햇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R햇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요 아랫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윗변의 길이는 뭡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R햇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의 X햇 방향 더하기 사인 세타의 Y햇 방향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구한 겁니까? R햇을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타햇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세타햇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디가 세타인지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세타인지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높이는 뭐가 되겠어요? 높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윗변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그래서 세타햇은 X 방향을 하려면 요거 마이너스 X 방향이죠. 그래서 요건 사인 세타인데 뭐가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X 더하기 코사인 세타 Y햇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X와 Y를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로 구하고 싶기도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다가 X햇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 길이가 1짜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R과 세타로 하려면 사각형을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걸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 긴 변의 길이 요건 어떤 방향의 성분이겠어요? 요건 R 방향의 성분이죠. 요건 어떤 방향의 성분입니까? 요건 세타 방향의 성분이죠. 그래서 우리 X햇은 뭐가 되는 거 알 수가 있냐면 코사인 세타 R햇 하고서 요거 세타 방향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세타 햇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Y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 Y 방향 Y햇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뭐 하면 되겠어요? 사각형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저게 세타인 걸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Y햇은 사인 세타 R햇 더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 나중에 속도하고 가속도 구할 때 아주 요긴하게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위 벡터까지 정의했고 그 다음에 우리 2차원 좌표계에서 운동을 기술할 때는 운동은 대개
물체들이 면 위에서 운동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냥 2차원 좌표계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좌표계의 단위 벡터 구하는 거, 그리고 직각 좌표계와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서로 변환하는 것까지 알았죠. 그러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어떤 물리량이 필요하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이거 벡터량이기 때문에 위치 벡터다 이렇게 하고, 영어로는 포지션 벡터 이렇게 얘기하죠. 위치 벡터의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한 게 정의입니다. 위치 벡터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치 벡터를 표현하려면 제일 먼저 뭘 그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준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그 기준계의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 그린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이 벡터가 있습니다. 변이 벡터는 여기 델타 R겠는데, 우리 앞에서 델타가 뭔지 배웠죠? 차분이었죠. 그래서 이건 무엇입니까? 나중에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이 물체의 변이 벡터인데, 이거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변이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분으로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벡터는 우리가 지금 dt분의 dr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거 미분인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죠? dt는 사실 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델타 t하고 똑같은 것이죠. dr은 뭐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델타 r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변이를 시간 간격으로 나눈 것이 속도 벡터다. 속도는 영어로 velocity입니다. velocity는 속도에 대한 영어입니다. 속도를, 빠르기를 표시하는 영어, 여러 가지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 중에서 속도라는 물리량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는 velocity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단위 벡터, 변이 벡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는 dt분의 dv 이렇게 표시되는 근데 이건 액셀러레이션 벡터인데, 이건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우리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벡터 변화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속도와 가속도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치 벡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물체가 여기 위치가 딱 P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P점의 위치를 우리가 이제 표시해야지 되겠죠.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준계를 정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연 법칙을 만드는데 저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준계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정하는데, 기준계를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기준계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치 벡터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P점의 위치 벡터 R은 어떻게 그린다고 했냐면, 기준계, 내가 정한 기준계의 원점에서 P점까지 그린 벡터라고 하는 건 거기까지 쭉 이렇게 화살표로 그린 거죠. 이게 바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려놨더라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위치 벡터를 좌표계로 대표해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벡터를 좌표계로 대표한다는 건, 우리 2차원일 때는 좌표계가 뭐가 있습니까? 직각좌표계하고 극좌표계가 있죠. 그래서 직각좌표계 아니면 극좌표계로 대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대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R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했으면, 이 직각좌표계로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각좌표계의 좌표와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표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직각좌표의 좌표는 우리가 금방 구할 수가 있는데, 단위 벡터는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자, 이쪽이 xz 방향, 저쪽이 yz 방향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저 x 좌표까지죠. 방향은 sx 방향이니까 요 밑에는 x 해시라는 그런 벡터입니다. 그리고 저 y축에 있는 건 y 해시라는 벡터인데, 요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위치 벡터가 되죠. 그래서 직각좌표계에서는 x 햇 더하기 y 햇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게 직각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대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 벡터를 극좌표계로 대표하겠습니다. 극좌표계로 대표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극좌표계의 단위 벡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극좌표계의 좌표는 뭡니까? 요게 길이 r하고 요 각 세타하고 그죠? 그러면 요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가만 봤더니 요 r 햇이 무엇의 방향과 똑같아요? 이 위치 벡터의 방향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 위치 벡터는 위치 벡터의 크기
크기에다가 위치 벡터 R hat 이렇게만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극좌표계에서 위치 벡터는 이렇게 한 항만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R은 R hat 이렇게 표시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다면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X하고 R 세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이런 관계가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거의 거꾸로 역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점이 있는데 P점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 있는 이 P점은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기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4인 그런 곳에 이렇게 P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P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RP라고 하겠어요. 그럼 이걸 대표해야 되겠죠. 이걸 P점의 위치 벡터를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한 것처럼 성분에다가 단위 벡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RP는 직각좌표계로 대표할 때는 3X 더하기 4Y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쉽죠? 그 다음에 이거 극좌표계로 대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극좌표계로 대표하려면 요거 위치 벡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 3대 4 되면 5죠. 그래서 극좌표계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크기가 5니까 5 하고서 R hat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점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Q점인데 Q점은 어떻게 생겼냐면 X좌표가 4고 Y좌표가 3인 이런 점을 보겠어요. 자, 이걸 Q점이라고 하고 Q점까지의 위치 벡터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RQ를 직각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4X 더하기 3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RQ는 4X 더하기 3Y 인데 이 RQ를 극좌표계로 대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RQ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아까 RP의 크기나 마찬가지로 3대 4를 바꾸기만 했으니까 이것도 5지요. 그래서 RQ는 5 R hat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잘 구했죠. 잘 구했는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 요거 두 개를 보니까 RP도 OR 해시고 RQ도 OR 해시죠. 그러면 RP하고 RQ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거 같은 거면 안 되죠. 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여기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이것도 RS로 표시하고 이것도 RS로 표시했는데 이건 바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R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R hat은 위치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RQ의 경우에 R hat은 각도가 얼마냐면 37도입니다. 이거 3대 4대 5 할 때 37도죠. 그리고 P의 경우에는 저 각도가 얼마냐면 53도죠. 그래서 RP의 R hat은 각이 53도일 때의 R hat이고 그 다음에 RQ의 R hat은 각이 37도의 일대의 R hat인데 거기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그냥 R hat 이렇게만 썼으니까 같은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써야지 되겠어요. RP는 OR R hat 하고서 R hat은 어떨 때냐면 이건 세타에 의존하니까 P점의 세타각의 R hat이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RQ는 OR hat이지만 이거는 세타 Q 때의 R hat이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확실하게 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 벡터는 또 어떻게 해도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 기준계를 내가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P점 위치 벡터를 구합니다. 그래서 A 기준계에서 위치 벡터를 이렇게 딱 구해놨어요. 이걸 R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A 기준계에서 대표한 P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RA라고 했는데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구한다니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다르게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계 다른 걸 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기준계를 생각했어요. 그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 기준계가 다르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점도 다를 수가 있고 좌표축도 다를 수가 있고 좌표축의 방향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거죠. 기준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정하고 좌표축을 정하고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을 정하는 것을 기준계를 정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기준계를 정했다면 비기준계에서의 위치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RB.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비기준계에서 대표한 같은 P점에 대한 위치 벡터가 RB인데 RA하고 RB는 같은 벡터입니까? 틀린 벡터입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보니까 당연히 틀린 벡터죠. 그래서 기준계의 원점이 바뀌면 위치 벡터가 바뀌는데 요건 뭔가 석연치가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 어떤 물체의 위치 벡터에는 자연 법칙이 의존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벡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연 법칙의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곧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사실은 위치 벡터가 얼마인지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치 벡터 기준계를 다른 데로 바꿀 것 같으면 위치 대표를 대표하는 숫자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기준계를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치 벡터를 표현하려고, 숫자로 표현하려고 한 거죠. 숫자로 대표하려고. 근데 그 기준계는 내 마음대로 정하니까 이 숫자가 다른 숫자가 이렇게 대표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편리하게 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편리하게 정하는 건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숫자 가지고 표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기준계 원점을 지금 여기에 물체가 있는데 저기다가 원점 정해놓으면 잘 못 정한 게 되겠죠. 자, 그렇게 위치를 대표하는 숫자만 바뀔 뿐이지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괜찮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바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 변이 벡터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변이 벡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이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기준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처음 위치가 여기 있었다고 그래요. 물체의 처음 위치가 여기 아래가 이렇게 처음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움직였습니다. 이동을 했어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동했는데, 이때 이동할 때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됐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이렇게 쫙 그린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변이 벡터죠. 지금 이런 변이 벡터를 우리가 구할 때 이 변이 벡터가 바로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거가 되겠죠. 위치 벡터만으로는 운동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변이 벡터에서부터 운동을 나타내는데, 그럼 이때 한번 기준계를 한번 바꿔보겠어요. 그래서 기준계의 원점을 바꾸면 변이 벡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꼭 원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바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치 벡터가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변이 벡터는 어떻습니까?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이니까 변이 bek터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처럼 기준계의 원점이 바뀌어도 변이 벡터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기준계를 내 마음대로 다르게 정하더라도 위치 벡터를 대표하는 숫자가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변이는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때 직선으로 그린 것이 이게 바로 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변이하고 거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변이라고 하는 건 벡터량이고 거리라고 하는 건 스칼라량입니다. 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내가 간 거리, 내가 쭉 이어간 거리.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부터 학교를 이렇게 갔다고 하겠어요. 집에서부터 학교 가는데 이렇게 빼글빼글 갔습니다. 그랬을 때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자, 집에서부터 그림 같은 이런 경로를 따라서 학교까지 갔는데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거리를 델타 S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요 점선으로 여기 거리를 다 구한 거, 이거 다 더한 거, 요게 바로 거리 델타 S가 되겠어요.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한 요 전체 길이가 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변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직선으로 쫙 그린 거죠. 이게 바로 변이 벡터죠. 그래서 변이는 집에서 학교까지 그린 벡터다. 그린 벡터는 중간에 꼬부러지게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게 쫙 그려야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양입니다. 변이에서 스칼라양을 구하려면 이 변이의 크기는 스칼라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변이의 크기, 그걸 구하면 둘 사이에, 이 거리와 변이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델타 S는, 거리는 변이의 크기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관계식이 나왔냐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만 성립하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델타 S가 차분이라고 그랬죠. 델타 R도 차분이죠. 근데 이 차분을 알면 우리 항상 그 차분에서부터 미분을 정의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분이 작아지면 미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미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미분으로 바꾸면 이때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DS는 요거 변이, DR도 변입니다. 그래서 변이의 미분, 미분으로 표현한 변이, 미분으로 표현한 변이의 크기는 여기에 같거나 크다는 부호가 없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길이 직선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도로를 타고서 자동차로 이렇게 가는데, 자동차가 직선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이놈이 가다가 잠깐 잊어버린 게 있어서 뒤로 돌아서 다시 갔어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리는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이 다 합한 게 거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떠냐면, 거리가 항상 변
변이는 어때요? 갔다 왔다 한 거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중간에 방향을 바꾸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항상 변이의 크기보다 같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 바꾸지 않고 똑바로만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 거리가 변이의 크기하고 같게 되겠죠. 아까 표시한 게 그겁니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표시하면 뭐가 되냐면, 거리는 거리 델타 S는 변이 델타 R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등호는 언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되겠죠. 등호는 언제 표시합니까? 이동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경우는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차분인데, 차분은 우리가 미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미분의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죠. 미분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변이를 이제 미분 변이로, 이건 차분 변입니다.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거죠. 이걸 미분 변이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위치 벡터하고 처음 위치 벡터 사이가 굉장히 작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단 미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제곱하면 0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도 마찬가지죠. 거리도 델타 S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작으면 미분 거리가 되겠어요. 이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어떠냐면, 이렇게 미분으로 되면 그게 굉장히 작으니까 중간에 방향 바꿔서 왔다 갔다 할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경우가 없습니다. 차분이 미분이 되면 중간에 방향을 바꿀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분의 경우에는 거리가 차분의 경우에는 거리가 변이의 크기보다 같거나 큰데, 미분의 경우에는 인데 등호는 언제만 성립합니까? 중간에 방향을 안 바꾸면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근데 미분의 경우에는 등호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이 경우는 어땠습니까? 항상 DS는 DR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이건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속도 벡터와 가속도 벡터를 잘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강의를 시작하며 이 영강의 마지막 시간이 속도와 가속도라고 했는데 우리 1시간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위치와 변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속도와 가속도를 하고, 이때 이제 진짜 영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강을 마치면 우리 영강 강의를 시작하며였죠. 그리고 강의를 7강까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015년 교과 과정을 살펴보니까 7강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좋겠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좀 한 번에 섞어서 그렇게 강의하게 됩니다. 1강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2강에서는 전기현상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3강에서는 자기현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4강에서는 열현상에 대해서 강의하고, 5강에서는 파동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이거 다 강의한 다음에 현대물리에 해당하는 6강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7강의 양자의 과학,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요 안에 섞여 있습니다. 자, 이 2015년 교과 과정 개편을 하면서 그 개편을 하게 된 중요한 것은 우리 물리학 하시는 또는 과학을 가르치시는 이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어떻게 지적을 했냐면,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열심히 배우더라도 현대에 나오는 물리학이나 현대에 나오는 화학이나 현대에 나오는 지구과학이나 또는 생명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그냥 기본 이론만 배우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에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서 나온 현상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몽땅 다 가르치자라고 해서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도 물리는 이제 뭐 다른 물리가 아닌 다른 과목은 단편적인 지식을 모아서도 이제 전체적인 지식이 되는데, 물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리의 경우는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2015년 교과과정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얼핏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물리를 마치 생물 가르치듯이, 물리를 마치 화학 가르치듯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르치는 그것에 사실은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세기물리를 하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런 순서로 해서 우리 차근차근 최근의 현상까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다루되, 이제 차근차근 기본부터 이제
그 단계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 고전 물리학이 다 이해한 다음에 상대성 이론이 왜 나오게 됐는가 하는 그 직접적인 원인,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왜 나오게 됐는가는 그걸 우리가 막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고전 물리학에 해당하는 제 5강까지의 내용을 한 다음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이것들을 좀 뒤로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영강의 마지막 시간인 속도와 가속도를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